차가운 법정 공기가 강서연 변호사의 뺨을 스쳤다. 거대한 유성그룹을 상대로 한 외로운 싸움의 10번째 변론기일이었다. 맞은편 검사석보다 더 위압적인 변호인단은 국내 최고 로펌인 광장의 정예들로 그들의 값비싼 정장과 여유로운 미소는 마치 이 재판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오만함마저 풍겼다. 서연은 굳건한 시선으로 재판장을 응시하며 마지막 변론을 준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법정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하고 힘이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유성그룹 측은 산재 피해 노동자들이 제기한 모든 주장이 근거 없는 억측이며 회사는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 지난 10년간 유성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고통받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담긴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리킨 스크린에는 처참한 사고 현장 사진과 조작된 안전 점검 보고서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서연은 증거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유성그룹의 기만적인 행태를 논리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변론은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냉철한 사실과 법리의 기반을 두었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었다. 방청석 한쪽에 앉아있던 피해 노동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감정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의 수장인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반론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사님의 열정은 높이 사지만 제시된 증거들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불법적으로 취득되었으며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주장들입니다. 그의 노련한 말솜씨는 흙을 백으로 바꾸는 기술에 가까웠고 배심원단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서연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모든 반론이 끝나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왼쪽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남은 오래된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긴장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무의식적으로 그 흉터를 만지는 버릇이 있었다. 그 순간 아주 짧게 빗소리와 함께 희미한 오르골 소리가 귓가를 스치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다. 아주 오래전 기억 저편에 묻혀버린 낯선 감각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흔들어 환영을 떨쳐냈다.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였다. 서연은 다시 최 변호사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가 아니라 내부 고발자의 양심 선언입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지금부터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증거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유성그룹이 로비를 통해 안전기준 검사를 무력화시킨 구체적인 정황과 자금 흐름이 담긴 회계 장부 사본이었다.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방청석 맨 뒷줄, 검은색 고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성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이자 전략기획본부장인 차진혁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는 승리를 확신하는 변호인단이 아닌 처음 보는 무명의 여자 변호사 강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집요함과 예상치 못한 반격에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차진혁은 저 여자 변호사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보육원 출신의 지방대를 간신히 졸업하고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작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경력의 소유자였다. 그런 그녀가 감히 유성그룹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돈이나 노리는 삼류 변호사라고 생각했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녀의 눈빛에서 돈 이상의 어떤 집념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이 진혁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재판이 잠시 휴정되자 진혁은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비서에게 다가갔다. 강서연 변호사, 뒷조사 다시 해봐.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저런 도끼는 평범한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비서는 허리를 굽히며 즉시 지시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진혁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연의 뒷모습을 잠시 응시했다. 어딘지 모르게 성가신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한편 서연은 휴정 시간 동안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텅 빈 휴게실 의자에 몸을 기댔다. 긴 싸움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손목의 흉터를 매만졌다. 이 흉터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아주 어릴 적부터 있었던 것 같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부모님께 여쭤봐도 그저 업어 키우다 보니 어느새 생겨 있더라는 애매한 대답뿐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시골의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는 박민준과 김순희 부부였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으로 키워준 분들이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걱정하실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잠시 후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지친 기색을 숨기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저 괜찮아요. 밥도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서연아, 그 큰 회사를 상대로 위험한 일 아니니?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엄마 아빠는 더 좋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에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었다. 단순히 변호사로서의 의무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의 마지막 유언과 그의 남겨진 가족들의 눈물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엄마. 거의 다 끝나가요. 제가 꼭 이길게요. 그녀는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웠다. 유성그룹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견고한 성이었다. 법정에서의 싸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어오는 압박도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로 협박 전화가 걸려오고 미행이 붙는 일도 있었다. 휴정이 끝나고 재판이 속개되었다. 서연은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차진혁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재벌 총수 일가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잠시 고민했지만 서연이 제시한 증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차진혁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증인석에 선 차진혁은 여전히 오만하고 당당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능숙하게 부인하며 실무적인 책임은 아랫사람들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의 답변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흔들림 없는 가면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증인은 25년 전 유성그룹이 후원하던 한 보육원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점에 발생했던 의문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질문은 사실 이번 산재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녀가 개인적으로 파헤치던 또 다른 사건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 두 사건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차진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군요. 그리고 변호사님은 지금 재판과 무관한 질문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대로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짧은 침묵과 순간적인 동요에서 무언가를 확신할 수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과 정적이 그녀를 맞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 우뚝 솟은 유성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다. 저 거대한 괴물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사건 파일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유성그룹의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리스트, 그리고 25년 전의 낡은 서류들. 보면 볼수록 거대한 악의 실체가 안개처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왜 이 일에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 단순히 정의감 때문일까? 아니면 이 사건의 끝에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 때문일까? 밤이 깊어갔지만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손목의 흉터가 오늘따라 유난히 신경 쓰였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오래된 흉터, 잃어버린 기억 같은 단어들을 입력해 보았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졌지만 그녀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없었다. 그때 문득 어머니가 예전에 해줬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녀를 처음 발견했을 때 값비싼 비단 강보에 쌓여 있었다는 이야기. 그 강보에는 아주 독특한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 강보에 대해 다시 물었다. 어머니는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며 다음에 집에 오면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왠지 모를 조바심이 났다. 그 강보가 어쩌면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다음 주말에 바로 고향 집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서연은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아이가 되어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멀리서 슬픈 오르골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고 손목에서는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다. 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생생해서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어젯밤의 꿈 때문에 심란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유성그룹 내부 고발자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촉을 요청해 왔다. 그가 넘겨줄 자료가 이번 재판의 향방을 결정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서연은 검은색 바지 정장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의 주차장이었다. 서연은 차 안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경계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남자가 다가와 조수석 문을 열고 재빨리 차에 올라탔다. 그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차진혁 본부장이 직접 지시한 비자금 조성 증거입니다. 더는 위험해서 제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다. 안에는 차진혁의 자필 서명이 담긴 이면 계약서와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이 들어 있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것을 조언했다. 그가 떠나자마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승리는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강한 충격과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렸다. 뒤에서 달려온 대형 트럭이 그녀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강서연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의사는 가벼운 뇌진탕과 타박상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단순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 사고로 잠정 결론 내렸지만 서연은 그것이 결코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내부 고발자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를 넘겨받은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살해 위협이었다. 그녀는 병실에 찾아온 동료 변호사에게 확보한 증거 원본을 넘기며 안전한 곳에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며칠간 휴식을 취하라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퇴원 수속을 밟았다. 지금은 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적들은 그녀가 움츠러들기를 바라겠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 강하게 맞서 싸워야만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숨을 고를 장소가 필요했다. 마음속 가장 깊고 따뜻한 안식처,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 남짓 걸리는 작은 시골 마을은 도시의 소음과 긴장감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서연은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논과 나지막한 산들을 보며 복잡했던 마음을 조금씩 가라다듬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상쾌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낡은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아버지 박민준 씨가 낡은 트럭을 몰고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려던 것을 그녀가 겨우 말렸었다. 딸의 얼굴을 보자마 자,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몸 상태부터 살폈다. 괜찮은 거냐? 어디 부러진 데는 없고? 서울 생활이 얼마나 힘들면 애 얼굴이 이리 반쪽이 됐누. 아버지의 투박하지만 다정한 손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트럭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은 어릴 적 추억이 가득한 길이었다. 아버지의 과수원을 지나자 익숙한 기와지붕의 시골집이 눈에 들어왔다. 마당에서는 어머니 김순희 씨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녀를 맞았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는 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서연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참았던 긴장이 풀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집 안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부모님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서연은 잠시나마 서울에서의 끔찍했던 일들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길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던 중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그 소송 꼭 네가 해야만 하는 거냐. 더 크고 힘센 변호사들도 많지 않으냐. 어머니도 아버지의 말을 거들었다. 그래, 아가, 네가 다치는 걸 엄마 아빠는 볼 수가 없다.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으니 그냥 우리 딸 안전하게만 지냈으면 좋겠다. 부모님의 얼굴에 드리운 깊은 수심을 보자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하면서도 그 성공이 딸을 위험에 빠뜨릴까봐 노심초사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그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소송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과 남겨진 가족들의 한이 걸린 일이에요. 제가 여기서 물러서면 그분들은 기댈 곳이 없어져요. 그리고 저를 위협하는 그들이 두려워서 포기한다면 저는 평생 변호사로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실려 있었다. 박민준 씨는 딸의 확고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누구보다 딸의 강직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다. 한 번 옳다고 믿는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이였다.
그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하지만 김순희 씨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손목에 남은 흉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딸을 처음 발견했던 그 끔찍했던 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던 김순희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그 비밀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25년간 남편과 단둘이서만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진실을 그녀는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마른 손으로 앞치마를 닦으며 서연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낡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옆에 조용히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서연아, 할 얘기가 있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의 서연은 의아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김순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았지만 잘 보관된 오동나무 상자를 하나 꺼내왔다. 상자를 여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비단 강보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이 무색할 만큼 화려하고 고운 빛깔을 간직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상아색 비단 위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한 마리의 봉황이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그 정교하고 기품 있는 문양은 결코 평범한 물건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 비단 강보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예전에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김순희 씨는 강보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2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밤이었지. 읍내 병원에 계신 내 할머니 병문안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 인적 드문 국도변 갓길에 웬 보따리 같은 게 버려져 있더구나.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에게 생생한 아픔이었다. 처음엔 그냥 누가 쓰레기를 버린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안에서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무 놀라서 내 아버지랑 달려가 보니 갓난아기인 네가 이 강보에 쌓인 채 버려져 있었어.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울고 있었지. 온몸은 불덩이 같았고 이대로 두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어. 어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날의 상황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박민준 씨도 어느새 방으로 들어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널 안고 미친 듯이 읍내 보건소로 달려갔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하더구나. 경찰에 바로 신고했지만 널 버린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어. 주변에 CCTV 하나 없는 시골길이었으니 그렇게 널 우리 집으로 데려와 키우게 된 거다. 자식이 없던 우리 부부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비단 강보를 만져보았다. 손끝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이 너무나도 낯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특히 금실로 수놓아진 봉황 문양에서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어떤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목의 흉터를 매만졌다. 이 흉터와 이 강보는 분명 어떤 연관이 있을 터였다. 김순희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동안 이 얘기를 꺼내지 못했던 건 네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친부모가 나타나 널 데려갈까봐 겁이 났어. 하지만 네가 이렇게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걸 보니 더는 숨기고만 있을 수가 없구나.
어쩌면 이 물건이 내 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니. 네가 누구인지 알아야 너를 해치려는 자들로부터 너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머니의 말은 서연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유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지금 자신의 정체성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었다. 그녀를 버린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하필 그곳에 그녀를 버렸던 걸까? 그녀는 부모님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인데, 이제는 제 과거를 마주할 용기가 생겼어요. 그녀는 비단 강보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정체성을 증명할 유일한 단서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춰줄 등대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밤새도록 비단 강보를 바라보았다. 봉황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녀는 문양의 한쪽 구석에 아주 작게 새겨진 낙관, 록관을 발견했다. 너무 작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하지만 분명한 형태를 가진 표식이었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으로 그 낙관을 촬영해 확대해 보았다. 그것은 구름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독특한 문양이었다. 그녀는 이 문양을 디자인한 장인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떠나기 전 어머니는 그녀의 손에 작은 보따리를 쥐어주었다. 안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아무리 바빠도 밥 거르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여긴 언제나 내 집이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부모님을 굳게 안아들인 후 다시 전장과도 같은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유성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 차진혁은 보고를 올리는 김 비서의 얼굴을 차갑게 쏘아보고 있었다. 단순 추돌 사고라고? 그 여자 변호사가 멀쩡히 퇴원해서 지금은 시골집에 내려가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식은땀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처리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잠적했습니다. 차진혁은 묵직한 크리스털 재떨이를 집어들었다가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쨍하는 파열음이 서늘한 사무실 공기를 갈랐다. 실수, 내게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 강서연, 그 계집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강서연이라는 이름 석자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김 비서가 가져온 강서연의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평범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얼굴. 특히 절대 물러서지 않을 듯한 고집스러운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낯설지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래전 기억 저편에서 본 듯한 느낌. 그는 불쾌한 기시감에 미간을 찌푸리며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제 경고만으로는 안 되겠군. 겁을 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사무실을 뒤엎든 밤길에 따라붙든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봐. 소송을 포기하고 이 도시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단,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 꼴이 잡히지 않게 깨끗하게 처리해. 차진혁의 명령은 간결하고 잔인했다. 김 비서는 즉시 지시를 이행하겠다며 허리를 굽히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다. 한편 서울로 돌아온 강서연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트럭 사고 이후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세력의 표적이 되었음을 명확히 인지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혹시 미행이 붙지 않았는지 몇 번이고 뒤를 확인했다.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은 이제 유일한 안식처가 아닌 언제든 적이 침입할 수 있는 위험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두려움은 그녀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심장을 뛰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유성그룹의 산재 은폐를 밝히는 공적인 싸움과 자신의 뿌리를 찾는 사적인 싸움, 그리고 직감적으로 이 두 개의 싸움이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고향집에서 가져온 비단 강보를 책상 위에 펼쳤다. 밤새 인터넷을 뒤져 강보의 낙관과 비슷한 문양을 사용하는 전통 자수 장인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이제 하나씩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는 말을 잃었다.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서류들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책장은 쓰러져 있었으며 컴퓨터 본체는 사라져 있었다. 명백한 침입이자 협박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이것은 차진혁이 보낸 첫 번째 경고였다. 중요한 소송 자료들을 노린 것이 분명했다. 다행히 그녀는 오래전부터 모든 자료를 별도의 외장 하드와 클라우드의 삼중으로 백업해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들은 빈 껍데기만 훔쳐간 셈이었다. 서연은 흩어진 서류들을 묵묵히 정리하며 차가운 분노를 삼켰다. 그날 이후로 협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을 할 때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섬뜩한 내용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퇴근길에는 검은색 세단이 몇 번이고 그녀의 뒤를 따라붙었다. 그녀를 고립시키고 공포에 질리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동료 변호사는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잠시 소송에서 손을 떼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유했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럴수록 우리가 물러서면 안 돼요. 저들이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적들의 비열한 공격은 그녀의 의지를 더욱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그녀는 협박에 굴복하는 대신 유성그룹의 약점을 파고들 더욱 집요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의 공격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다. 자신의 과거와 유성그룹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을. 사무실이 뒤집힌 덕분에 그녀는 백업 자료를 검토하며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한 점 하나가 포착되었다. 그것은 25년 전 유성그룹의 회계장부 사본이었다. 산재 소송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대충 훑어보고 넘어갔던 자료였다. 그런데 그 장부의 기부금 내역에서 이상한 흐름을 발견한 것이었다. 25년 전 7월 유성그룹은 성심보유권이라는 곳에 당시 돈으로 5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서연이 따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심보유권은 경영난으로 그의 6월에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보유권의 5억 원이라는 거금이 흘러 들어간 셈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비자금 조성의 흔적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25년 전 7월. 그 시기는 그녀가 국도변에서 발견된 시점과 거의 일치했다. 단순한 우연일까? 그녀는 즉시 성심 보유권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보유권의 당시 원장은 이미 사망했지만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원장의 아들은 도박 빚에 쪼들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만나기 위해 낡은 여관방으로 찾아갔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는 서연이 돈 봉투를 내밀자 마지못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성심보육원은 이름뿐인 곳이었죠. 아버지는 유성그룹의 뒤를 봐주며 비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평생 먹고 살 돈을 받으셨고요. 25년 전 여름에도 그랬습니다. 유성 쪽에서 거액의 돈을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류상으로만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꾸몄죠. 그의 증언은 서연의 가설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돈의 행방이 아니었다. 혹시 돈 문제 외에 그 시기에 유성 쪽에서 다른 부탁을 한 것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든지. 그녀의 질문에 남자는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말하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가끔씩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유성가의 더러운 비밀을 하나 묻어주었다고, 핏덩이 하나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평생을 보장받았다고요. 남자의 말에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핏덩이, 그 단어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그렇다면 그녀는 비자금 세탁 과정에서 함께 처리되어야 할 존재였던 것일까? 그녀는 남자에게 추가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그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였다. 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여관방을 나섰다. 거대한 퍼즐의 중요한 조각 하나를 찾았지만 그 조각이 드러낸 그림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했다. 차진혁.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25년 전 그 역시 유성그룹의 일원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와 위치를 고려하면 이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밤늦도록 생각에 잠겼다. 이제 수사의 방향이 명확해졌다. 산재 소송을 통해 차진혁과 유성그룹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25년 전 비자금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과거를 밝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흩어진 단서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비단강보, 손목의 흉터, 의문의 교통사고, 유령 보육원, 그리고 처리된 핏덩이라는 끔찍한 증언까지. 모든 화살표가 유성그룹의 심장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비단 강보의 낙관을 찍은 사진을 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인사동의 한 전통 자수 공방을 찾아갔다. 수십 년간 한복에 술을 놓아온 노년의 장인은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운송 공방의 낙관이군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30년 전만 해도 당대 최고의 부호들만 상대하던 곳이었지요. 특히 봉황자수는 천하제일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장인은 아련한 눈빛으로 과거를 회상했다. 운송 공방의 박만수 선생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아무에게나 작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봉황 문양은 오직 유성그룹의 차씨 일가를 위해서만 특별히 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인의 말은 결정적이었다. 서연은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공방을 나섰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그녀는 유성그룹, 정확히는 차씨 일가와 혈연적으로 연결된 존재였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버려졌다는 사실 또한. 서울 평창동의 고즈넉한 한옥저택 유성그룹의 총수 차동민 회장은 이른 새벽부터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동이 트기 전에 푸른 어둠이 창호지 문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의 앞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25년 전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그의 외동딸과 딸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갓난아기. 그의 단 하나뿐인 외손녀
차은혜였다. 차 회장은 주름진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에게 유성그룹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준다 해도 잃어버린 손녀와 바꿀 수는 없었다. 세월이 흘러도 손녀를 잃어버린 그날의 고통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와 자책감은 그의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집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그가 매일 복용하는 약과 따뜻한 차를 내왔다. 차 회장은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처럼 적막했다. 넓은 식탁에 홀로 앉아 하는 식사는 음식을 씹는 행위일 뿐 어떤 즐거움도 주지 못했다. 식사를 마친 그가 집무실로 향하자 20년 넘게 그의 곁을 지킨 사설 조사원 황 반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황 반장은 차 회장의 유일한 집착, 즉 잃어버린 손녀를 찾는 일을 전담하고 있었다. 그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지난 한 달간의 조사 결과입니다. 황 반장이 내민 서류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25년 전 실종 아동에 대한 새로운 제보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간혹 들어오는 제보도 돈을 노린 사기꾼들의 소행이 대부분이었다. 차 회장은 보고서를 읽지도 않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했다. 실망감에 그의 어깨가 더욱 무겁게 쳐졌다. 황 반장은 그런 차 회장의 마음을 안다는 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는 것이.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 회장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말을 잘랐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일은 멈추지 않아. 세상 끝까지라도 뒤져서 내 손녀를 찾아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 아이를 찾기 전에는 난 눈을 감을 수가 없네. 그의 목소리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후가 되자 조카인 차진혁이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숙부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명목으로 종종 이곳을 찾았지만 그의 진짜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숙부의 집착을 멈추게 하고 유성그룹의 완전한 후계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것이었다. 그는 차 회장 앞에 정중하게 앉아 안부를 물으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숙부님, 아직도 은혜를 찾고 계십니까? 이제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차진혁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숙부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헛된 희망에 계속 매달리시면 심신만 쇠약해지실 뿐입니다. 은혜도 하늘에서 숙부님께서 편안해지시기를 바랄 겁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차 회장의 희망을 꺾으려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차 회장은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조카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네가 내 걱정을 해주는 마음은 고맙다만 이건 나에게 남은 마지막 과업이다. 그리고 네게는 회사 일이 더 중요하지 않으냐. 요즘 강서연이라는 변호사 때문에 법무팀이 꽤나 골치를 썩이고 있다더구나. 차 회장은 화제를 회사 일로 돌리며 진혁의 의도를 차단했다. 차진혁은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아,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깨끗하게 처리될 겁니다. 감히 유성을 상대로 소송을 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죠. 그의 대답에 자신감이 넘쳤지만 차 회장은 그 자신감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묻지 않고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은 다시 25년 전 그날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다. 그는 딸 내외 그리고 태어난 지 100일 된 손녀 은혜와 함께 강원도의 한 별장으로 휴가를 떠났다. 돌아오는 길 한적한 국도에서 갑자기 맞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 그들의 차를 덮쳤다.
운전기사의 빠른 대처로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서는 큰 사고였다. 모두가 정신이 없는 와중에 딸이 비명을 질렀다. 은혜가 없어졌어요. 아수라장이었다. 사고의 충격으로 차문이 열리면서 아기 요람이 밖으로 튕겨나간 것 같았다. 하지만 주변 어디에서도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사였다. 누군가 사고의 혼란을 틈타 아이를 데려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차 회장은 나라 전체를 뒤져서라도 범인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그날의 감촉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별장을 떠나기 전 그는 손수 은혜를 비단 강보에 감싸 안았다. 그것은 그가 손녀의 탄생을 기념하여 당대 최고의 자수 장인이었던 운송공방의 박만수 선생에게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었다. 유성그룹의 번영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이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강보였다. 그 귀한 강보와 함께 그의 손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차 회장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다. 그는 비서실장을 통해 강서연 변호사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게 했다. 처음에는 그저 성가신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조카인 진혁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비서가 가져온 파일에는 서연의 사진과 간단한 이력서가 들어있었다. 보육원 출신, 지방대 법대 졸업, 시민단체 소속 변호사, 화려한 유성그룹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이었다. 차 회장은 서연의 사진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젊고 다소 지쳐 보이지만 그 안에 강한 의지를 품고 있는 눈빛. 그 눈빛이 죽은 딸의 젊은 시절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세상에 강한 눈빛을 가진 젊은이가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는 파일을 덮으며 비서에게 말했다. 이 소송 법무팀에만 맡겨두지 말고 진행 상황을 나에게도 직접 보고하도록 해. 비서실장은 의아했지만 회장의 지시에 곧바로 수긍했다. 총수가 일개 산재 소송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차 회장 자신도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스스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 이 사건이 단순히 돈 문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막연한 직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이었다. 그날 밤 차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원을 거닐었다. 휘영청 밝은 달이 그의 늙고 지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손녀의 이름을 불렀다. 은혜야, 어디에 있느냐. 이 할아비가 죽기 전에 내 얼굴 한번 볼 수만 있다면.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강서연이라는 젊은 변호사의 얼굴이 다시금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왜 자꾸만 그 여자가 마음에 걸리는 것일까?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아주 희미한 신락 같은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다. 강서연은 두 개의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채 다시 싸움의 한복판으로 돌아왔다. 하나는 유성그룹의 비자금 창구였던 유령 보육원의 존재였고 다른 하나는 오직 차씨 일가만을 위해 제작되었다는 봉황문양의 비단 강보였다. 이 두 가지 단서는 이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진실을 향해 뻗어 있는 두 개의 길이었다. 그녀는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된 눈으로 책상 위의 자료들을 정리하며 다음 행동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먼저 25년 전 유령 보육원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다시 파고들기로 했다. 당시의 신문기사, 경찰서의 사건 기록 등 먼지 쌓인 과거의 흔적들을 샅샅이 뒤져야 했다. 그녀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관할 경찰서의 25년 전 교통사고 기록 보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냈다.
며칠 후 그녀는 빛바랜 서류들이 가득한 경찰서 지하기록 보관실에 앉아 있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성심 보육원이 위치했던 지역의 특정 날짜, 즉 그녀가 발견되었던 그 주간의 모든 사고 기록을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했다. 대부분은 단순 접촉 사고나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기록이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 포기하려던 찰나에 그녀의 눈에 한 줄의 기록이 들어왔다. 국도변 가드레일 추돌 사고, 운전자 경상, 동승자 없음, 특이사항, 사고, 현장 인근에서 갓난아기 발견, 신고 접수.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사고 발생 시각은 밤 11시경, 그리고 아기가 발견된 것은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였다. 더 놀라운 것은 사고 차량에 대한 정보였다. 차종은 검은색 고급 세단, 차량 소유주는 유성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유성물산으로 되어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버려졌던 그날 밤, 바로 그 장소에서 유성그룹 자회사의 차량이 사고를 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 두 사건을 별개의 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연은 즉시 사고 보고서를 복사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유성그룹과 그녀의 과거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물리적인 증거가 생긴 것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비단 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 경로로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지금은 은퇴한 미술 전문 기자인 선배를 만났다. 수십 년간 재벌가에 숨겨진 미술품 거래나 사생활을 취재해온 그는 살아있는 정보원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그에게 봉황 문양이 새겨진 강보 사진을 보여주며 운송 공방과 차씨 일가에 대해 물었다. 노 기자는 사진을 보자마자 안경을 고쳤으며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봉황 문양, 정말 오랜만에 보는군. 이건 그냥 봉황이 아니야. 차동민 회장이 외동딸의 첫 아이, 그러니까 외손녀의 탄생을 기념하며 박만수 선생에게 직접 의뢰했던 특별한 문양이지. 당시 재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이야기였어. 그는 잠시 추억에 잠기는 듯 눈을 감았다. 차 회장의 딸 사랑이 유별났거든. 그래서 손녀에게 주는 첫 선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해주고 싶어 했지. 이 봉황 문양에는 유성그룹의 영원한 번영과 손녀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 박만수 선생이 이 수 하나를 놓는데 꼬박 석 달이 걸렸다고 하더군. 노 기자는 서랍에서 낡은 잡지 스크랩북을 꺼내 뒤적였다. 잠시 후 그가 찾아낸 것은 25년 전 한 경제 주간지의 창간 기념호였다. 유성그룹 차동민 회장, 외손녀 차은혜 양의 백일잔치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진 속에서 차동민 회장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서연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봉황 문양의 강보에 쌓여 있었다.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잡지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사진 속 아기는 바로 자신이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강서연이 아닌 차은혜였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대 재벌가 중 하나의 잃어버린 상속녀였던 것이다. 하지만 기쁨이나 안도감보다는 거대한 혼란과 배신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렇다면 누가 왜 자신을 버렸는가? 그날 밤 국도변의 교통사고는 과연 단순한 사고였을까? 그녀는 노 기자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머릿속은 수만 개의 퍼즐 조각들이 한꺼번에 제자리를 찾으며 맞춰지는 것처럼 복잡했다. 유성그룹 자회사의 차량 사고, 유령 보육원을 통한 비자금 세탁, 그리고 자신을 처리했다는 원장 아들의 증언.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밤늦도록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모든 증거들을 펼쳐 놓았다. 낡은 교통사고, 보고서, 비자금 내역이 담긴 회계장부, 봉황 문양 강보, 그리고 차은혜의 백일 잔치 기사가 실린 잡지. 이 증거들은 더 이상 차가운 서류가 아니었다. 25년간 묻혀있던 한 아이의 비극적인 운명을 증언하는 목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검은 유리창에 지치고 혼란스러운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찾은 차씨 일가의 가족 사진을 휴대폰 화면에 띄웠다. 젊은 시절의 차동민 회장, 일찍 세상을 떠난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그들 옆에 서 있는 젊은 시절의 차진혁. 그녀는 자신의 비친 얼굴과 사진 속 인물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그녀의 눈매는 어머니를 닮았고 강인한 턱선은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차진혁. 그는 자신과 피를 나눈 사촌이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남자가 바로 자신의 혈육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가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것일까? 할아버지의 막대한 재산과 유성그룹의 경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갓난아기였던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것일까?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억울한 노동자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빼앗긴 인생과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았던 잔인한 범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복수였다. 강서연으로서 살아온 25년의 세월과 차은혜로서 살았어야 할 삶이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결심을 굳혔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리고 적이 누구인지도 명확해졌다. 다음 단계는 적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차동민 회장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할아버지를 만나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의 손녀가 살아 돌아왔음을 알려야 했다. 그것이 이 길고 긴 싸움을 끝내는 시작이 될 것이었다. 자신이 차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강서연은 며칠간 깊은 고뇌에 빠졌다. 거대한 진실 앞에서 그녀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다. 무작정 차동민 회장을 찾아가 자신이 그의 손녀라고 밝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접근했다가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차진혁에게 반격할 기회만 줄 뿐이었다. 그녀는 변호사였다. 모든 것은 철저한 계획과 명백한 증거를 통해 진행되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즉 현재 진행 중인 산재 소송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소송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유성그룹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그 압박을 이용해 차동민 회장과의 독대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에게서 받은 비자금 자료와 25년 전 유령 보유권 사건을 엮어 이번 산재가 단순한 안전 불감증이 아닌 그룹 전체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주장하는 추가 변론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 서연의 폭탄 선언은 언론과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유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그룹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았다. 법무팀과 홍보팀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전전긍긍했지만 서연이 제시한 증거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백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다급해진 차진혁은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단 하나의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유성그룹의 진정한 책임자인 차동민 회장님의 직접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입니다. 차동민 회장님께서 직접 저와 만나 대화에 응해주신다면 소송 취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영리했다. 공은 이제 차동민 회장에게 넘어갔다. 여론은 총수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들끓었다. 차동민 회장은 보고를 받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차진혁과 법무팀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고 일개 변호사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차 회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변호사가 단순히 돈이나 명성을 노리는 인물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 사태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평생을 바쳐 이룩한 유성그룹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만나보겠다. 그 변호사 직접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겠다. 차 회장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의 결정에 차진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더 이상 숙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춘 채 자신이 직접 회담 장소의 모든 보안을 책임지겠다며 나섰다. 혹시 모를 녹취나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는 속셈이었다. 약속 당일 서연은 유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접견실로 안내되었다.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공간이었다. 방 중앙의 긴 테이블 끝에 차동민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서연은 긴장으로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조금의 동요도 내비치지 않은 채 담담하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차 회장이었다. 당신이 강서연 변호사인가? 젊은 나이에 대단한 배짱이로군. 유성을 상대로 이 정도의 소란을 피운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지만 서연은 위축되지 않았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변호사로서 제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한동안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감정을 배제한 채 논리적으로 유성그룹의 과실과 책임을 지적했다. 차 회장은 대부분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만 그녀의 명석함과 용기에 내심 감탄하고 있었다. 이 정도의 인재가 왜 저런 작은 로펌에서 썩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대화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서연은 마침내 본론을 꺼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 소송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성그룹이 외면해온 더 깊고 오래된 책임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곱게 접은 비단 강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다. 금실로 수놓아진 화려한 봉황이 회의실의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것을 본 순간 차동민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고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접견실을 가득 메웠던 위엄과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한 늙은이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이것은 네가 이것을 어찌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25년 전 비가 오던 여름밤. 갓난아기였던 저는 이 강보에 쌓인 채 국도변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저를 발견하셨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차 회장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테이블로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강보를 어루만졌다.
틀림없었다. 자신이 손녀를 위해 주문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강보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지난 25년간 수많은 사기꾼들에게 시달려왔기 때문이었다. 그가 의심의 눈초리로 서연을 바라보자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왼쪽 소매를 걷어 손목 안쪽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형태의 오래된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차동민 회장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저 흉터. 은혜가 사라지기 바로 그날 오전에 생겼던 상처였다. 아기 방에 있던 오르골이 선반에서 떨어지면서 아이의 손목을 핥히었던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으며 서연의 얼굴을, 눈을, 흉터를 번갈아 보았다. 오르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아팠던 기억이 나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내면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의 파편을 내뱉었다. 그 말에 차 회장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주름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은혜야, 내 손녀,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어. 할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에 서연 역시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25년간 묻어두었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뿌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늙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함께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긴 세월을 돌아 할아버지와 손녀는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동시에 하나의 서늘하고 끔찍한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25년 전 그날 누가 이 아이를 죽이려 했던 것인가? 차동민 회장의 접견실 바로 옆에 위치한 작은 밀실. 차진혁은 모니터 화면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숙부가 강서연의 손목 흉터를 확인하고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말도 안 돼. 죽었어야 할 아이였다. 25년 전 그 끔찍했던 밤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숙부는 강서연을 은혜라 부르며 오열하고 있었다. 25년간 그를 괴롭혔던 악몽이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강서연이 바로 차은혜였다니. 그저 성가신 존벌레 같던 변호사가 하루아침에 유성그룹의 유일한 적통 상속녀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초반의 충격과 불신은 이내 차갑고 잔인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밑바닥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직감했다. 자신의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것을. 차동민 회장은 이제 손녀를 찾은 기쁨에 잠시 젖어 있겠지만 그 기쁨이 가라앉고 나면 반드시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려 들 것이다. 누가 감히 자신의 손녀를 죽이려 했는지 그 배우를 찾기 위해 유성의 모든 힘을 동원할 터였다. 그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차진혁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잠시 휘청거렸지만 이내 벽을 짚고 몸을 바로 세웠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평생을 2인자로 살아왔다. 언제나 차기 회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차은혜가 없을 경우라는 전제가 붙은 자리였다. 그는 그 전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갓난아기였던 사촌을 죽이려 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반개 혈족이라는 꼬리표는 그가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보여도 그를 완벽한 주류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숙부 차동민 회장은 그를 아끼는 것처럼 보였지만 단 한순간도 그를 자신의 진정한 후계자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 모든 서름과 분노가 25년 전 차은혜의 탄생과 함께 폭발했던 것이다. 차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감상에 젖거나 과거를 후회할 여유 따위는 사치였다. 그는 포식자였다. 사냥감이 궁지에 몰렸을 때 더욱 잔인하고 대담해지는 것이 그의 본성이었다. 그는 수년간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관리해온 어둠의 인맥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첫 번째로 전화한 곳은 경찰청 고위 간부였다. 나 차진혁입니다. 25년 전 강원도 국도에서 있었던 유성물산 차량 사고 기록, 지금 당장 원본까지 전부 파기하십시오.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란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차진혁이 그의 약점과 그동안 받아온 뇌물의 액수를 상기시키자 마지못해 지시를 따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그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흥신소 소장이었다. 지금 당장 성심보육원 원장의 아들을 찾아 그놈 입을 막아야겠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필요하다면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 그의 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살인교사도 서슴지 않을 기세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신복인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는 그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충실한 개였다. 지금부터 강서연 변호사를 철저하게 감시해.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유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이메일을 위조하고 뭘 하든 상관없어. 여론이 그녀를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로 믿게 만들어야 해. 이것은 그의 이중 전략이었다. 차동민 회장이 강서연을 차은혜로 공식 인정하기 전에 그녀의 사회적 명성을 완전히 짓밟아 놓겠다는 계산이었다. 상속녀가 아니라 범죄자로 낙인 찍힌다면 주주들과 이 사회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법적으로 구속시킨다면 진실을 파헤칠 시간과 기회를 빼앗을 수 있을 터였다. 김 비서는 차진혁의 잔인한 계획에 잠시 놀라는 듯했지만 이내 감정을 숨기고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차진혁은 그런 김 비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궁지에 몰린 맹수의 섬뜩한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리고 김 비서 가장 중요한 임무다. 기회를 봐서 강서연을 처리해. 이번에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사고사로 위장하든 실종으로 만들든 어떤 방법을 써도 좋아.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흔적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리는 그 어떤 비명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다. 모든 지시를 마친 차진혁은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왔다. 화면 속에서 차동민 회장은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영과 함께 접견실을 나서고 있었다. 아마도 저택으로 데려가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유전자 검사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터였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25년간 지켜온 것을 빼앗길 수는 없다. 유성은 내 것이다. 처음부터 내 것이어야만 했다. 그의 뒤틀린 욕망과 생존 본능이 결합하여 거대한 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포식자는 이제 그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물어뜯고 파괴할 준비를 마쳤다. 강서연, 아니 차은혜에게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차동민 회장의 한옥 저택에 머물게 된 강서연, 아니 차은혜는 낯설지만 따뜻한 환대 속에서 며칠을 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하루 만에 나왔다. 99.99% 일치. 그녀가 차동민 회장의 외손녀 차은혜라는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명백한 진실이 되었다. 차 회장은 검사 결과지를 든 채 한참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25년간 짊어져 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조금이나마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기쁨도 잠시, 차 회장의 눈빛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즉시 그룹의 최고 보안팀과 법무팀을 저택으로 호출했다. 그리고 모든 임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여기 있는 이 아이가 나의 유일한 혈육이자 유성그룹의 적통 상속인인 차은혜다. 지금부터 은혜의 안전과 권위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는 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차 회장은 은혜에게 유성그룹이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했다.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 전직 특수요원 출신들로 이루어진 보안팀, 그리고 막대한 자금력까지. 그는 손녀에게 이 모든 힘을 쥐어주며 25년 전의 진실을 밝히고 차진혁을 심판하는 일을 직접 이끌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손녀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님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은혜로서 갑작스럽게 주어진 거대한 힘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시민단체 법무법인에서 거대 기업과 싸우며 홀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던 외로운 전사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등 뒤에는 강력한 군대가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한 변호사의 모습으로 돌아와 즉시 상황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지시는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님의 신변 보호였다. 차진혁이 어떤 비열한 수단을 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소중한 뿌리이자 약점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했다. 박민준, 김순희 두 분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모셔주세요. 최고의 경호 인력을 붙여 털끝 하나 다치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녀의 지시에 보안팀은 즉시 움직였다. 두 번째 지시는 법무팀을 향한 것이었다. 지금부터 차진혁 본부장이 담당해온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내부 감사에 착수합니다. 산재 소송건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그가 결제한 모든 서류, 집행한 모든 예산을 샅샅이 뒤져주십시오. 그의 비리는 25년 전 범죄뿐만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그녀의 예리한 직관과 전략적인 판단에 노련한 변호사들도 혀를 내둘렀다. 유성그룹의 정예팀은 차은혜라는 새로운 지휘관의 등장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회의를 주재하는 그녀의 카리스마와 논리 정연한 지시, 그리고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에 금세 압도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돈 없고 백 없는 언더독 변호사가 아니었다. 유성그룹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낸 명민하고 대담한 전략가였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하늘을 만난 셈이었다. 내부 감사는 소리 없이, 하지만 신속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차진혁은 그룹 총수인 숙부의 직접적인 지시로 진행되는 감사에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과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비리 증거들을
대부분 파기하거나 숨겨두었다고 자신했지만 은혜가 이끄는 감사팀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파고들었다. 은혜는 차진혁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주변 인물들을 먼저 공략했다. 그녀는 차진혁의 비자금 관리를 도왔던 재무팀 이사를 비밀리에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협박 대신 거래를 제안했다. 당신이 차진혁 본부장의 지시로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를 자백하고 증거를 제출한다면 정상 참작을 통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돕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의 편에 선다면 당신은 주범과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녀는 차진혁이 구축해 놓은 부패의 네트워크를 역으로 이용했다. 공포와 이익으로 묶여있던 그들의 관계는 생존의 위협 앞에서 쉽게 무너졌다. 재무팀 이사를 시작으로 차진혁의 약점을 쥐고 있던 여러 명의 내부자들이 은밀하게 은혜에게 협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진혁 몰래 비밀 장부와 이면 계약서, 그리고 그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감사팀에 넘겼다. 차진혁의 돈과 권력 아래에서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이 하나둘씩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성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끼며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은혜를 제거하기 위해 고용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계속해서 작업을 재촉했지만 유성그룹의 철통 같은 보안망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시간은 점점 더 차진혁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은혜는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냈다. 내부 제보자가 넘긴 자료 속에서 그녀는 차진혁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수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25년 전 그 페이퍼 컴퍼니에서 거액의 돈이 당시 국도변 교통사고를 냈던 트럭 운전사의 가족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었다. 그것은 차진혁의 25년 전 살인 미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스모킹건이었다. 단순한 심증이나 정황 증거가 아닌 돈의 흐름이라는 구체적인 물증이었다. 그녀는 이 증거를 손에 쥔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괴물을 잡기 위한 모든 덫이 설치되었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남은 것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고 잔인한 포식자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일뿐이었다. 유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본사 대강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식적인 안건은 그룹 경영쇄신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었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오늘이 유성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날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강당의 한쪽에는 주요 주주들과 이사진이, 다른 한쪽에는 이번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단상의 중앙에는 차동민 회장이 침통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차은혜가, 왼쪽에는 굳은 얼굴의 차진혁이 자리했다. 차진혁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창백한 얼굴과 초조하게 테이블 밑을 떨고 있는 다리는 그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발버둥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총회가 시작되고 의장 자격으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차동민 회장이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주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유성그룹의 총수로서 먼저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차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아 옆에 앉은 은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 그룹의 미래를 위한 모든 쇄신안을 발표하고 이끌어갈 책임자로 저의 유일한
상속녀인 차은의 양을 이 자리에 소개합니다. 그의 소개와 함께 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나섰다. 강당은 순간 술렁였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의 변호사로만 알려졌던 그녀가 상속녀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화되는 순간이었다. 은혜는 수백 개의 카메라와 수천 개의 눈동자 앞에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침착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유성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맡게 된 차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유성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떼려 합니다. 그녀는 먼저 이번 사태의 시작이었던 산재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유성그룹은 과거 산업재해로 고통받은 모든 피해 노동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며 법적인 배상 외에 그룹 차원의 추가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그룹 내에 독립적인 안전 감시 기구를 설치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녀의 발표에 피해자 가족들이 앉아있던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모든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진혁을 쏘아보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 문화의 부패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 더 깊고 어두운 범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대형 스크린의 자료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차진혁이 수년간 조성해온 비자금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재산 은닉, 정관계 로비 리스트까지 모든 증거는 빼도 박도 못할 만큼 명백했다. 강당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차진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음모라고. 그의 필사적인 항변은 그러나 이어지는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다. 은혜는 내부 협조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 증언들을 차례로 공개했다. 그들은 차진혁의 지시로 어떻게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비자금을 세탁했는지 상세하게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부패의 시작점에는 25년 전 한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려 했던 끔찍한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25년 전 국도변 교통사고 기록과 함께 사고를 냈던 트럭 운전사의 가족 계좌로 차진혁의 페이퍼 컴퍼니 자금이 흘러들어간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차진혁 본부장은 유성그룹의 경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태어난 지 100일 된 자신의 사촌 동생을 청부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저 차은혜입니다. 은혜의 충격적인 선언의 강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의 참 목소리로 차진혁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 차진혁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의 눈에 실핏줄이 터지며 짐승과 같은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과도를 꺼내들고 은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네가 죽어야 했어.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련이라고.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강당 전체를 울렸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거기까지였다. 은혜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던 보안팀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날카로운 격투음과 함께 차진혁은 바닥에 보기 좋게 제압당했다. 그의 손에서 떨어진 과도가 차가운 바닥 위를 굴렀다. 강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차진혁은 마지막으로 은혜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과 함께 죽음보다 더한 증오가 불타고 있었다.
은혜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가운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한때는 혈육이었던 남자의 처참한 몰락이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이시 본연간의 악연은 마침내 끝을 맺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은혜는 다시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유성그룹의 부끄러운 과거를 모두 도려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 개인의 복수를 넘어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갈 리더의 책임감과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몰락한 제국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차진혁의 몰락 이후 유성그룹에는 거센 후폭풍이 몰아쳤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재벌가의 추악한 스캔들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하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서 차은혜는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그룹의 윤리 경영을 총괄할 독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자리에 존경받는 외부 법조인을 영입했다. 또한 차진혁의 비호 아래 부정을 저질렀던 모든 임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하고 능력과 청렴성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대거 발탁했다. 그녀의 개혁은 빠르고 과감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유성그룹의 낡고 부패한 시스템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었다. 시장의 반응은 놀라웠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여론과 투자자들이 그녀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폭락했던 주가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기대를 받으며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차은혜라는 젊은 리더에게서 유성그룹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한 상속녀가 아니라 제국을 재건하는 유능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업의 개혁을 이끄는 와중에도 그녀는 자신의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개인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다. 세상은 그녀를 차은혜라고 불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25년의 세월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차동민 회장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 저는 차은혜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거예요. 하지만 저를 강서연으로 만들어준 과거를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 차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네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너는 내 소중한 손녀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강서연으로 살아온 너의 삶 역시 우리가 존중해야 할 너의 역사일 테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허락에 은혜는 비로소 마음의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차은혜라는 이름의 무게와 강서연이라는 이름의 강인함을 모두 끌어안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정도 그룹이 안정을 되찾자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을 찾아뵈었다. 차 회장이 마련해준 안전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에서 두 분은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은혜가 도착하자 어머니 김순희 씨는 예전처럼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녀를 부둥켜 안았다. 아가, 고생 많았다. 이제 다 끝난 거지?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툇마루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이 유성그룹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나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될지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대신
부모님이 좋아하는 과일을 함께 깎아 먹고 밭일을 도우며 평범한 딸로서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 이 소박한 시간이 더없이 소중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 박민준 씨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는 그쪽 세상 사람이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잊고 살아도 된다. 네가 행복하면 우린 그걸로 족하다. 아버지의 말에 은혜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제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어머니는 사랑을 주셨어요. 두 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저한테 진짜 부모님은 언제나 두 분이에요. 제 가족이 조금 더 커졌을 뿐이에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노부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딸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꼈다. 그날 밤 은혜는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이 들었다. 차가운 재벌가의 저택이 아닌 흙냄새와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이곳이야말로 그녀의 마음이 영원히 머물 집이었다. 몇 달 후 유성그룹은 차은의 대표이사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선포했다. 그녀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 유성그룹의 대표이사 차은혜로서 그리고 한때는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 싸웠던 변호사 강서연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두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이야기는 그녀가 다시 시골의 부모님 댁을 찾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주말을 맞아 찾아온 그녀는 값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아버지와 함께 과수원의 사과나무를 돌보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그녀와 아버지의 얼굴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잘 익은 사과 하나를 따서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하고 상쾌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비단 강보에 쌓여 버려졌던 핏덩이 이야기. 시골 노부부의 사랑 속에서 자라난 강인한 소녀. 정의를 위해 싸웠던 젊은 변호사. 그리고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리더까지. 그녀의 삶은 한 편의 소설보다 더 극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과거와 화해하고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찾았다. 그녀의 진정한 힘은 그녀의 혈통 차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었던 시련과 그녀가 받았던 사랑 강서연 속에서 단련된 인격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제 두 개의 이름을 가진 하지만 단 하나의 단단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과수원 너머로 지는 저녁 노을은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웠다.